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모름지기 부모라면 누구나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는 게 자식이라는 존재겠죠. 저에게도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아들은 저를 살게 해주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하마터면 그 목숨처럼 소중한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인간 같지도 않은 전 남편 놈과 전 시댁 때문이었죠. 그 모든 일들이 끝난 지금에야 그때 일을 다시 되새기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도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길고 긴 악연의 시작은 전 남편과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21살에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인연이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죠. 아니, 그때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저희 집 형편에 딸 자식 대학 등록금까지 대기에는 무리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남들보다 훨씬 건강한 체질이셨죠. 하지만 공사장 일을 하면서 고질적으로 아팠던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진 이후로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엄마가 남의 집 식모살이로 벌어오는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날마다 집에 누워 계시거나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소주를 사다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이 집구석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학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옆 학교 학생들과 단체로 미팅을 했던 이야기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며 하다못해 학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마저도 신기하고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꼭 언젠가 기회만 된다면 돈을 모아서 뒤늦게라도 학교에 가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했었죠. 남편은 그때 제가 격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회사 사장님의 처조카였습니다. 밀수금, 여기 커피 두 잔 좀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남편은 제 나이 또래의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마침 방학을 맞아서 사모님 댁에 놀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를 타줬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는 고맙다고 말하며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저야 그때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성가시게도 회사에 계속 찾아오지 뭐예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놀러 오더니 나중에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안 계실 때도 찾아오더라고요. 여기 틀렸는데 이 부분 계산 잘못했어요. 아, 저기요. 오늘 사장님 안 계세요. 출장 가셔서 내일 오신다고요. 제가 성가시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책상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면서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지적질을 해댔거든요. 처음에야 고마웠지만 나중에는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아는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저 현옥 씨 보러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의 그 뻔뻔한 대답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기점으로 이제 숨길 것도 없어졌다 싶었는지 남편은 본격적으로 저에게 구애를 시작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바래다 줄 테니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고 한다든가, 주말에 할 일 없으면 시내에 나가자고 한다든가 하면서요. 저는 그럴 여유도 시간도 마음도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 말이 딱 저의 이야기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넘어가서 결국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올게. 주말에는 당연히 올 거고. 그러니까 기다려줘. 알았지? 알겠어. 조심히 가. 방학 동안의 일탈은 즐거웠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남편은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의 교통편을 생각해보면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죠. 저는 우리의 만남도 곧 끝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뜻밖에도 그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더라고요. 매주 찾아온 건 물론이었고 공부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틈만 나면 찾아오고는 했어요.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힘들잖아. 힘들지. 그래도 보고 싶은 걸 어떡해. 그냥 빨리 결혼해서 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며 밤차를 타고 저를 찾아온 남편이 다시 새벽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겨우 24살, 21살이 무슨 결혼이겠어요. 저는 그저 웃으면서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살이 쏙 빠진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시가 되었나 봅니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그 후로는 두려웠습니다. 저의 미래와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고요. 한참의 고민 끝에 저는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저를 찾아온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짜야, 내가 아빠가 된다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당연히 낳아야지. 우리 아이는 하늘이 주신 축복이야. 남편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낳아야 한다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저를 끌어안고는 얼굴에 뽀뽀를 마구 퍼부었고요. 혹시나 남편이 아이를 지우라고 하지는 않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막상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 사람처럼 기뻐해주지 못했던 제가 뱃속의 아기에게 죄책감이 들 정도로요. 남편은 저에게 당장이라도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허락을 받은 뒤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런 마음에 한숨을 깊이 쉬셨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쩌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둘 다 아버지에게 호되게 한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우리 선옥이는 죽을 때까지 그 집 귀신이니 뱃속 아기와 함께 잘 챙겨달라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이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에 간 이후에 터졌죠. 야, 당장 나가! 이제 어서 나가라고! 어머니, 흥분만 하지 마시고 진정 좀 하시고요. 저희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진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아들 자식 열심히 키워서 번듯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어디서 저런 배워먹지도 못한 무식한 걸 데려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거기다 뭐라고? 시집도 가기 전에 애를 뱄다고? 아이고 세상에.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나중에는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땅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남편 쪽 집안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치를 떨며 질색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나? 나들 발목 잡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서 떡하니 임신한 거 아니야? 네 주제에 애라도 배야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머리 굴리다가 그런 거 아니냐고.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자꾸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저희 결혼 무조건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만 포기하시고 허락해 주세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에 이 결혼을 이만 접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과연 이 아이와 제가 행복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고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려는 찰나에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어도 이 결혼은 한다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자식이 죽어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니 방법이 없으신 것 같았죠. 하지만 동네 창피하다며 결혼식은 아이 낳고 하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발끈하는 남편 대신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진 바람에 다니고 있던 회사도 관둬야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 저희는 모두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시댁에서 도와주시는 걸로 생활을 해야 했죠. 남편이 주말에 간간히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용돈벌이로 쓰면 끝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시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고요. 시댁에서 반기는 결혼이 아니었으니 시집살이는 당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욕을 해대기 일쑤였고요. 저는 임실한 몸으로도 만삭이 될 때까지 청소와 빨래, 밥 짓기를 모두 전담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집요하게 이어졌어요. 몸이 무겁고 시댁살림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라도 할 때면 아주 집안이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가 나게 일쑤였습니다. 만삭일 때도 그 지경이었으니 아이가 태어나고서는 더 당연했죠. 야, 너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밥버러지 같은 건 이 집에서 쌀만 죽내고 내 너만 커달라고 있으면서 다른 질 하나 제대로 못해? 고생이 그만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죄송해요 어머님. 아이가 하도 울어서 정말 잠깐 살펴보고 온다는 게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유, 저 모조리 등신 같은 건 애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멍청한 것한테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해.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든가. 멍청한 년을 들려서 팍시지만 다 말아먹게 생겼네. 3대 독자 핏줄이 나은 것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건 당장이라도 소방 맞았어. 시어머니는 저를 때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녹아보면 원수라도 만난 것 마냥 욕을 해대셨고요. 남편은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였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임신이고 뭐고 네가 이 집안에서 들어오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었을 거라고 하셨죠. 아주 제 얼굴만 보면 그 말을 울퍼대셔서 나중에는 자다가도 귓가에 환청이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 같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탐탁치 않았던 며느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저렇게 저를 미워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제 할 일을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도 잘 키우고 남편에게도 내조 잘하고 또 시어머니도 잘 모시면 언젠가는 저에 대한 미움도 사라질 거라고 믿은 거죠. 그리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건 행복했어요.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딱 반반씩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방에 들어와 저를 향해 웃는 아들의 미소를 보면 그간의 고생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행복했죠. 저희 시어머니도 아이를 보고 있을 때면 그나마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 장손, 우리 새끼 하시면서요. 네가 낳은 게 고추 달린 게 아니었으면 넌 벌써 쫓겨났어. 알아? 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나저나 애는 엄마 머리를 닮는다는데 청문이가 아빠 닮아야지 널 닮아서 멍청하면 정말 큰일이야. 물론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아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듣기 좀 힘들었지만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이를 너무 예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 조그만 얼굴에 본인 얼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뿌듯해하기도 하면서요. 시간이 흘러 남편은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고 한참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느라 아침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요. 덕분에 아이를 보는 건 대부분 저 혼자의 몫이었지만 남편이 취업만 하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라 기대하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바로 시댁에서 분가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드디어 졸업을 했고 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고생도 다 끝나고 저희 부부와 아들 앞에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인생은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앞에 닥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시어머니의 분가 반대였습니다. 분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시엠이 등골 빼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편 돈 벌기 시작하니까 뭐가 어째? 분가를 하겠다고? 어디서 이런 막대먹으는 짓거리야? 처음부터 저희의 분가는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는데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펄쩍 뛰시니 아예 안면몰수하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야단법석에 질릴 대로 질린 남편이 그냥 당분간 조금만 더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는 수 없이 그러는 게 낫다고 대답했고요. 어차피 남편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회사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1년만 2년만 하던 것이 무려 8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는 벌써 10살이 되었죠. 그리고 그 해에 저희 모자 앞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였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런 존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무척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지만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평소에도 워낙 야근이 많았고 회식이나 영업력 접대도 많았거든요. 저에게 퇴근 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집에만 있었을 제가 힘들진 않았는지 안부를 물어주던 다정한 남편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10년을 살아온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의례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신혼처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늘어났어도 그게 설마 바람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내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을 피울 사람만은 절대 아니라고 믿었었는데 그런 제 믿음을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그 사람은
외도의 흔적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와이셔츠 옷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나 여자의 화장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잦아진 외박으로,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나중에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잠꼬대로 그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야 저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정혜숙이 누구야?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혜숙이 누구냐고. 당신 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집요한 저의 추궁이 이어지자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우, 그래? 그 여자 만났다. 이제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하냐고. 그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야? 마누라가 남편 하는 일에 좀 모른 척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뭘 그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알려고 난리를 쳐? 가뜩이나 회사에서도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집구석에서도 사람을 이렇게 쪼아대야 하는 거냐고? 사실을 인정한 남편은 오히려 제 앞에서 더 기세등등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눈까지 뒤집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을 피운 게 다 제가 남편을 집에서 편하게 쉬도록 내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 정훈이 낳고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당신 뒷바라지였어. 당신은 주말이나 있었지. 나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다고. 이게 웬 난리야? 어디서 바락바락 남편한테 대들어?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남편에게 큰 소리냐며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가 막히게 했던 건 다른 얘기였어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만남은 반년은 더 넘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정훈이도 있는데 그 사람을 말려도 모자를 파네.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는 거냐고요? 네 꼬라지를 봐라. 시애미한테 대들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아들 하나 낳아서 키웠다고 이 유세를 떨고 있나 본데 그깟 아들 낳는 게 뭐 대수라고. 남자가 이러니까 질려서 바람을 피우지.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있는 너 먹여 살린 건 생각도 안 하고 너만 고생했어? 차라리 잘됐다. 말 나온 김에 둘이 갈라서라. 이혼해.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단어에 기가 막혀서 남편을 돌아보았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본인도 이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입을 빌어서 본인이 원하는 걸 말했을 뿐이었던 거죠. 저는 이 난리통에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질게 구박할 때마다 몰래 와서 저를 안아주고 가던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이 집안에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좋다고요. 협의 이혼해 줄 테니 정훈이는 제가 데려가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손 타령을 해대던 시어머니도 아들이라면 그래도 끔찍하던 남편 놈도 모두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지 하며 미선을 떨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명히 반가워하는 기색을요. 나중에야 내막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간녀는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장인이 서울 한복판에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상간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동료의 소개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와 이혼하고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는 것이요. 상간녀는 남의 아들을 키울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고 그 여자와의 결혼이 간절했던 남편과 시모는 무조건 정훈이를 제가 데려가야 했던 겁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위자료로 집을 구할 보증금 약간. 그게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 남긴 전부였어요.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정신이 팔려 다른 조건은 길게 따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시어머니가 애를 내놓고 가라고 하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오래된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32살, 정훈이는 10살이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해도 젊은 나이니 어떻게든 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이 방 안에서만 누워있던 아버지를요. 우리 아이에게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당장 애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야 했고요. 아침이 되면 아이는 학교에 갔고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들어오는 일을 했어요.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서 청소일도 했고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막 출산한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보는 일도 했어요. 다행인 것은 집안일에 그렇게 서툴던 저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으로 이제 집안일이라면 베테랑이 다 되었다는 점이었죠. 남의 집 아이를 볼 때마다 정작 집에서 찬밥에 라면을 먹고 있을 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만 일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정훈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또 라면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있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거 상했어. 냄새가 이상해요.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고 혹시 먹은 건 아니지? 냄새 맡아보고 당연히 안 먹었지. 엄마도 얼른 밥 먹어요. 배고프죠? 알고 보니 제가 만들어놨던 반찬은 냉장고에서 다 상했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식비를 줄여보려고 시장에서 유통기한이 다 된 재료들을 사서 조리를 했더니 금방 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미안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가 먹을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을 했다면서 위에 계란 후라이까지 올려서요. 찬물에 설거지를 한 건지 아들의 두 손은 온통 차갑고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참 엄마라 밥 차려주고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 오히려 아들에게 챙김을 받다니. 저는 엄마 자격도 없다며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날 저녁은 아들과 함께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계란 껍데기와 같이 딸려 들어갔는지 입안에서 딱딱하게 씹혔지만 제가 먹어본 것 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얼마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몇 년 내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맡겨둔 이후로 몇 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을 때 이미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부족한 어미 아래서도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물을 좋아했어요. 또 잘했고요. 아이에게 문제집이라도 한 권 더 사주려면 제가 일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해가 갈수록 편한 일보다는 점점 더 돈을 많이 준다는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땡볕 주차장에서 일을 하거나 한여름이 선풍기 하나 없이 기름이 펄펄 끓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 너무 고되었지만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다 잠이 든 아들의 얼굴을 보면 다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다친 곳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싶었죠. 아들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의대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의대는 아들의 꿈이었거든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대학을 들어갔더라도 저는 기뻤겠지만 아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으니까요. 정훈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몸까지 상하겠어. 이 정도로는 괜찮아요. 엄마야말로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세요. 턱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면서.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학비도 대주고 편하게 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하던데. 그런 말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니까. 제발 엄마 한치라고 와봐라. 내가 우리 엄마랑 바꾸나? 아들은 의대에 간 이후로 그 바쁜 와중에도 코피까지 흘려가며 과외를 뛰었습니다.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학자금이야 대출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며 그 외에 대학 생활을 하며 자잘하게 드는 돈도 많이 필요했고요. 우리는 서로를 안쓰러워하고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의대를 마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아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구나 싶어서 기뻤습니다. 저 혼자서도 아들을 이만큼 키워냈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 키웠다고, 그렇게 온 세상에 외치고 싶을 정도였어요. 아들은 첫 월급을 저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고요. 앞으로 엄마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저도 그럴 거라 믿었죠.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애를 버리고 단 한 번도 찾을 생각을 안 했던 두 사람이 10몇 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됐다는 소식 들었다. 창하기도 하지. 네 아버지 닮아서 네가 그렇게 똑똑할 거라고 이 할미가 믿고 있었어. 갑자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왜긴 왜야? 그럼 평생을 손주 얼굴 한번 안 보고 사실 줄 알았어. 나도 이제 그동안 못했던 아버지 노릇도 해봐야지. 우리 정훈이 데려가려고 왔어. 우리 손주 장아지. 네 엄마는 놔두고 할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살자꾸나. 너도 이제 번듯하게 의사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한 집에서 살 거냐? 우리랑 살면 네 아버지가 병원도 하나 번듯하게 차려줄 생각이다. 정훈이를 데려가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병하게 휩싸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찰 지경이었어요. 더 들을 것도 없으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정훈이가 냉큼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도 새로 출근하는 병원이 아버지 집이랑 훨씬 가까워요. 저도 짐 정리 좀 해야 하니까 며칠 내로 들어갈게요. 아들의 대답에 두 사람은 입이 찢어져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했다며 만족한 대답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대답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려는데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아들은 저를 꼭 안으면서 말했어요. 본인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저는 아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발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들은 거듭해서 저를 안심시키면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다 키운 아들을 눈앞에서 뺏겨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죠. 부잣집 상간녀와 결혼을 한 남편놈은 지금 잘나가는 사업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 돈 많은 장인 덕택이었죠. 얼마 후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상간녀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었고 그 뒤로는 더더욱 본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크나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상간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도무지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3대 독자 타령을 해야 되는 시어머니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처음에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인내심도 바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상간녀를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시어머니와 상간녀는 그 문제로 매일같이 충돌을 했고 그때 떠올린 건 우리 정훈이었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반듯하게 자라 나무럽지 않은 의사까지 된 우리 아들이요. 정훈이가 의사가 된 것을 알게 되자마자 두 사람은 바로 우리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정훈이가 눈에 가시나 마찬가지였지만 더는 반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애를 입양해서 키울 생각도 없었으나 다 큰 자식이라도 데려오면 더 이상 아들 타령을 안 할 테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고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았지? 너한테는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한테도 사정이 있었단다. 네 엄마가 하도 폐악질을 부려서 널 만나지 못하게 하지 뭐냐.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저도 이제라도 아버지랑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많이 그리웠거든요. 아이고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동안 편찮지 않은 애미 밑에서 크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꼬. 이제 할미랑 아버지가 너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줄 거야. 갖고 싶은 건 다 갖게 해줄 거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시댁에서는 그동안 제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야만 본인들이 자식을 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정훈이는 다 지난 일이라며 과거를 잊고 앞으로 못다한 정만 나누며 살고 싶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한테도 제가 잘할게요. 아,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졸제 이렇게 다 큰 아들이 생겼네. 당신 배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번듯한 아들이 생겼으니 더 좋은 거 아니야? 거봐, 내 말대로 같이 살길 잘했지? 아들의 말에 상간녀는 그제서야 기분이 좀 풀린 듯 미소를 보였어요. 남편의 말대로 본인 입장에서도 전혀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역시 애가 똑똑하니까 말하는 것도 근본이 다르지 않니? 사람은 이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송충이는 소잎을 먹어야 하는 거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송충이는 바로 저였겠죠. 그렇게 세 사람은 정훈이와의 새로운 동거를 시작하며 저마다 각자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들이 없는 세상을요. 아들은 서울 전남편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곳은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와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들은 병원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전화를 해도 수술을 하느라 받기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었고요. 나중에는 민폐가 될까 먼저 전화를 걸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중에야 일을 하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며 연락 온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가득했고요.
그렇게 가끔씩 아들과 전화를 하고 몇 번은 만나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은 얼마나 야속하게도 빠르게 흐르던지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이 흐르자 저는 차츰 코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아들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제 옆에서 가난한 어미 옆에 있어봤자 어차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옆에서 있으면 병원을 차려준다는 약속까지는 못 지키더라도 하다못해 개원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테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 일도 점점 뜸해져 갔어요. 제가 자꾸 연락을 하는 것도 그 집에 사는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싶은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제 생일날 아들에게서 뜬금없이 온 연락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별거 아니고 곧 알게 되실 거라고 조금은 기다리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라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건 몇 달 뒤였습니다. 저는 TV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사실을요. 온통 실시간 뉴스를 도배한 남편 회사의 이름과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기사에 저는 당황해서 아들에게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들이었습니다. 3년 만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청훈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뉴스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라고요. 아들은 활짝 웃으며 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아들의 입에서 그간에 있었던 자초지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애초부터 복수를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 순간부터요. 아니, 사실 처음에는 그때 저와 마찬가지로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는 말로 두 사람을 내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뻔뻔하게도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없이 제게 막말을 퍼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사실 그 인간에 대해서는 진작에 조사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 형이 검사로 일하거든요. 회사 발주 비리와 횡령에 대한 소스를 주고받고 있었죠. 대체 언제부터였니? 사실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요. 남편은 이제 중견기업이 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간녀 아버지의 자금이 들어간 것이었지만 어쨌든 어엿한 건설회사 사장이 된 것만은 분명했죠. 하지만 그 회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이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20이 되었을 때부터 남편의 회사와 남편에 대한 모든 조사를 계속해 왔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뭔가를 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그저 뒤를 파다 보면 누구나 구린 부분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니 뭐라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파다 보니 그 구린 부분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고발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자세한 내부 정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연락도 닿지 않는 아버지의 내부 정보를 빼낼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하늘이 돕기라도 한 건지 그날 두 사람이 아들에게 같이 살자며 찾아온 겁니다. 아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날부터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 살며 남편과 남편의 회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캐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속사정을 알고 있는 제일 친한 의대 동기와 그 동기의 형과 손을 잡았고요.
남편놈의 서재에서 불법 행위를 기록한 이중장부를 찾았고 아들은 그 장부와 함께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증거를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구속되었고요. 이게 지난 3년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일의 전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는 복수 같은 거 다 필요 없었는데. 내가 분해서 이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 고생시킨 인간이 누군데. 뉴스를 볼 때마다 뻔뻔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청훈아. 아, 우리 아들.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엄마랑 이제 떨어지는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나 그동안 엄마 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다고요. 아들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경계를 풀고 서재에 들어가 장부에 접근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다면서요. 저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그 집에서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눈물이나 흘리고 있었다니.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결코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들의 손을 통해서 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저 나쁜 인간들은 언젠가 천벌을 받겠거니 하고 생각했을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벌을 아들이 직접 내릴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철련을 끊을 수 없는 것이라더니 그 철련을 먼저 저버린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다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겠죠. 상간녀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혼을 했고 남편의 회사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회수해서 회사는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거의 정신이 나가서 지금은 어느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검사인 동기의 형 말로는 아마 남편이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고요. 이제 복순이 뭐니 다 있고 그저 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라고요. 아들은 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웃고 울고 원망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꿈같이 느껴지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뉴스는 보지 않고 열심히 남은 생을 묵묵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과거의 아픔에 매달려 있거나 아직까지도 과거의 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에는 끝없는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